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김홍별리사고요. 자,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디자인보법 2차 통합 기초 GS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저희 통합 기초 GS 강의는요. 이제 오로지 이제 올해 2차 시험에 디자인보법 패스, 그죠? 패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WK 디자인 WK는 별거 아니고 그냥 제 운킴할 때 WK고요. 디자인보법 통합 서브라고 해서 단문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목차 그다음에 사례 문제 그리고 판례까지 올해 딱 출제가 가장 유력한 것들만 엑기스만 뽑은 거예요. 그래도 두께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자, 그래서 그거를 딱 압축한 교재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초 GS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내일은 뭐 2문제씩 총 4회 기초 GS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3월 달에 지금 사실 작년에 합격하셔서 올해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조언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올해 이제 1차 시험을 경험하시고 2차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요 말씀만 하나 드리고 들어갈게요. 다른 강사님도 워낙 많이 말씀하셨을 테니까 이 동차 시험 때요. 저도 20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했고 그 20년 동안에 여러분들 같은 변리사님들을 많이 배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켜봐 왔지만 동차 때 2차 시험에서 4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4과목을 여러분이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번 2차 시험에 제대로 시험을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천운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만 나와서 그게 시험에 여러분 잘 써가지고 합격하면 그건 천운이고 하지만 이제 그게 내년까지 가게 되면 올해 여러분이 2차 과목, 4과목을 모두 열심히 공부한 거는 내년에 2차 시험 경험자로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민소법 3월 달에 해보니까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신 다음에 난 디자인보법 포기할래. 특허는 포기할래. 나는 민소법과 상표법에서 한 만점을 받아.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내년에 뭐가 된다? 그냥 초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힘들고 지치시고 많은 분들 메일도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 과정입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남은 4개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서라도 공부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제대로 내가 한번 시험 봐본다. 그 시간에 엉덩이 붙여서 한번 써본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잔인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지 올해는 일단 둘째치고라도 내년에 합격한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보법은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공부하셨던 내용들하고 다르게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반만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키워드는 효율적인 공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디자인보법 제가 강사를 하고 해서 특허법하고 상표법하고 민소법만큼 공부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100이라고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시간 할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니즈에 부합하게 최대한 엑기스로 저는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한테 가장 유력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오케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 나온다 하더라도 오케이 제끼고요 50점 넘기자고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항상 근데 효율적인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 정도의 포커스를 잡고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지금 교재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54개의 단문이 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 단문은 다 외우셔야 돼요. 단문이 암기가 안 되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칼도 없이 나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단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단문 암기라는 것은 절대 퍼펙트한 단문 암기가 아니에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목차 당장 제 책에서 전체 목차 당장 외우세요. 그리고 전체 목차 외우는 겁니다. 처음에 목적부터 마지막에 해결까지 목차 54개 다 외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목차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 목차에 제가 밑줄 그어놨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 하나 선택해서 키워드까지 암기하세요. 그거면 돼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계속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답안처럼 써집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뭐 조사 하나까지 단어 하나까지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암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실전 GS 뭐 기초 다 해보면 사례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이제 슬슬 답안지 같은 법적 논리가 갖추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정확히 52점, 53점으로 합격할 겁니다. 패스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단문을 암기하고 그거를 어떻게 압축하고 늘리고 가공하고 어떻게 뽑아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암기하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당장 이번 4월 달 때 제 진도에 맞춰서 목차 따라가면서 키워드까지만 암기하시고 대표 사례만 숙지해 주시면 일단 퍼펙트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조금 복습해 주시고 6월 달에 실전 GS 가서 엄청 깨지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 그래도 50점 넘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계속. 자, 그다음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거는요. 저도 20년 가까이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일단 가장 무조건 A급 문제는 개정법이다. 그렇죠? 심사기준 개정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단원 나갈 때마다 항상 A급, B급, C급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A급, B급, C급 해서 A급은 퍼펙트하게 외워주시고 B급, C급은 시간 날 때까지 계속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디자인 보법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차 때도 그랬죠. 특허법하고 겹치는 게 은근 나와요. 은근 나옵니다. 뭐 실시권 분야나 아니면 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랑 겹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허법하고 겹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디자인 보법은 제외시키세요. 특허법에서 공부한 걸로 붙이고 법조문만 뭐 바꾸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적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하는 게 출제자와 뭐 채점자의 성향에 맞는 답안이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박사 논문 다 썼고 지도 교수님도 출제자고 그랬었어요. 다 물어보면 또 확인해 보면 교수님들 다 성향이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법적 근거 제시한 다음에 사안 포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안을 써야지만 무조건 이 답안이 맞다라는 그런 굴레에 너무 속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렇게 답안 쓰면 가장 깔끔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일관성 있고 가장 시스템적으로 뭐 답안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결론이 맞아야 되고 각각의 논점에서 사안 포섭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답안을 써야지 교수님들한테 잘 보일 거다. 이런 어떤 구속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뭐 학원 강사들의 이런 답안들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게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무 맹목적으로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 충실하시면 충분하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 커트라인에 딱 1점과 2점 사이에 왔다 갔다 걸리고 있는 답안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거기서 글씨체가 예쁜 사람이 합격할까요? 아니면 글씨체가 예쁜데 결론이 틀린 사람이 합격할까요? 글씨체는 별로지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결론은 확실하게 맞는 사람 누가 합격할까요? 후자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글씨체 잘 못 쓴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분량 너무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분량을 늘려서 법적 근거를 3줄 쓸 걸 5줄 쓴다고 결론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단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될 암기 싸움이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를 어떻게 포섭하고 어떻게 결론을 낳느냐 그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고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무슨 글씨체가 예쁘니 분량이 많니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지엽적인 거에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입니다. 자, 교재는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냥 이 교재 한 권 여러분이 다 씹어 먹을 정도만 되면은 패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이제 기초 GS 문제도 8개 나오죠. 거기다 보충 문제 나오죠. 거기다 실전 GS 32개 문제다 보충 문제 나오죠. 판례 나오죠. 그것만 다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디자인 보법은 패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양을 늘리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제 교재 마음에 안 들면 딴 교재 보셔도 됩니다.
근데 교재를 2개 이상 늘려가지고 또 단거나 한다고 그 시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은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시간에 저 같으면 민소를 하나 차라리 더 풀어볼 거고 특허를 하나 더 볼 거예요. 디자인 보법 책 같은 거 단권하지 말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재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택하셨으면 이걸 밀고 가세요. 됐습니까? 더 이상 시간 쓰지 마세요. 충분해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런 믿음으로 계속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교주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상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보면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인데요. 질문은 여러분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학원을 좀 옮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시스템을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시스템이 뭐든 간에 일단 질의응답은 무조건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저 회사 메일이에요. 회사 메일이니까 wk@hupat.com이니까 일로 연락 주세요. 제가 회사 업무처럼 여러분 질문을 다룰 테니까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실 때도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 1차생하고 다른 거잖아요. 2차생은 뭐예요? 논리적인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도 좀 논리적으로 써주세요. 자꾸 추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가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회 강의가 잠깐의 OT가 필요한 거지만은 사실은 올해 항상 그 1회, 2회, 3회서의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계획서가 오늘과 내일, 토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디자인 정의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은 항상 준호점을 공부합니다. 준호점을 공부해요. 오늘 물품성 공부하지 시각성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준호점을 공부하고 그 준호점에서 내일 출제 2문제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내일 그거 2문제 쓰고 살짝 강평하고 그 다음에 분원점 정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토요일 강의는 준원점 중심으로 공부하고 일요일은 기초 GS 2시간 이후에 분원점 중심으로 간다. B급, C급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월 달에 여러분 제 진도가 있어요. 자, 이거 제가 그 학원에서 만든 통합 기초 GS 강의 요거 커리큘럼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마지막 페이지에 그 강의 내용, 진도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도 뭐 한다? 예, 단문 암기해 주세요. 단문만 암기하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고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단문 뭐 책 읽어주는 강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스킬하고 사례 뽑아내는 거 그거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저랑 일회독 하면서 강의하면서 적어도 목차, 키워드 거기다가 대표 사례만 암기하면은 제 생각엔 뭐 완벽하고요. 5월 달 때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시고요. 6월 달에 이제 실전 제수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는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교재에 없는 대법원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즉 이미 출제가 됐거나 출제가 안 됐지만 좀 덜 중요한 대법원 판례 같은 거는 실전 제수 다 제공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목차집은 제가 이번 주 중으로 목차집하고 기출 문제 같은 거는 자료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뭐 완벽하게 외우라고 해도 완벽하게 안 외워도 돼요. 근데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디자인 보법 신경 좀 써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번 달은 저번 3월 달 때 이제 민소법의 맛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월 달부터는 디자인 보법도 이제 1시간 정도는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꾸준히 공부해 주셔야지 머릿속에서 계속 그 지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꺼졌네. 잠깐만요. 자, 일단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볼 거냐면요. 자, 3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거 주교재. 예, WK 디자인 보법 통합서부 35페이지 가볼게요. 자, 3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그 기출문제에 2006년도 기출이 나와 있네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자인보법 제2조 1호에서 규정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옆에다 메모할게요. 단문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교재에 있는 친미성 다 암기해서 쓰면 돼요. 예.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게 여러분께 그래서 제가 아까 단문을 꼭 암기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예컨대 뭐 신미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서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건 적어주면서 거기에 미감의 정의 내리고 그래서 미감의 정의에서 장식미설 기억나시죠 여러분? 1차 공부했잖아요. 장식미설이나 기능미설 적어주고 두 번째 미감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주치심이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주의 환기성설, 뭐 신미성설 기억나시죠? 치미성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아니 지금 암기 다 안 돼 있어도 돼요. 기억만 되새기시라고요. 그러면 그거 요건 적어주고 흠결시 효과 적어주고 결어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문만 외우면 되는 문제죠. 단문형 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77쪽 가보겠습니다. 자, 77쪽을 가보시게 되면 자, 2012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페이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95페이지 가볼게요. 95쪽. 자, 95쪽에 기출된 문제 2008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와 갑은 코와 사지가 일정하게 움직이며 그 움직임이 예측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끼리 왕구의 디자인 A를 창작하여 이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한다. 갑이 상기 디자인 A에 대하여 이를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 즉 성립 요건과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등록된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문제 읽어보셨죠? 요 문제는 바로 전에 저희가 신미성을 물어봤던 그 단문형 문제랑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죠? 일단 이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동적 디자인이 생각났을 거예요. 변한다, 코와 사지가 움직인다 이랬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사례 문제를 사례 문제처럼 냈지만 사실은 동적 디자인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동적 디자인 단문 암기한 거 쭉 쓰고 나오면 됩니까? 그리고 동적 디자인 쭉 쓴 다음에 채점자 네가 해석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제기. 문제의 제기라고 해서 이 설문을 읽어봤더니 코와 사지가 일정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코끼리 왕구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뭔가 변화 패턴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이하 강학상 동적 디자인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니 동적 디자인에 대해서 풀어본다. 동적 디자인의 성립 요건과 동적 디자인의 일 디자인을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동적 디자인의 도면 도시법과 그것에 대한 권리 범위 유사 판단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들 적어줘서 여기서 뭐예요? 이 문제에서 가지고 와서 산포섭을 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동적 디자인을 쓰겠다라는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대목차 2번에서는 동적 디자인에 대하여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성립요건 물어봤죠? 그러면 두 문자, 주지조명한 두 문자 떠올라야 되겠죠? 기, 시, 예, 일. 기억나시잖아요. 물품의 기능에 따라서 변해야 되고 시각에 따라서 그 변화가 감지돼야 되며 변화의 비예측성이 있어야 되며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 써주시고 1번 여기다가 성립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물어본 게 뭐였어요? 출원 시 유의할 사항. 자, 출원 시 유의할 사항. 뭡니까, 여러분? 동적 디자인에 대한 물품명 기재할 때 뭐 적어줘요? 동적 디자인이라고 물품명 어떻게 특별히 적는 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코끼리 왕구, 완구라고 하면 됩니다. 장난감 완구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카르노 블루에 따른 물품류 적어주면 되겠죠. 그 도면 작성할 때가 중요하죠. 예,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이렇게 적는 게 일반적인 정적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동적 디자인은 도면 A1, 도면 B1, 도면 C1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갔죠. 그리고 디자인 설명란에다가 그 변화 전과 후에 대한 설명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 것도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세 번째. 뭘 또 물어봤습니까? 등록된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이었죠. 자, 디자인권 효력에서 동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1차 때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떤 말이 있었어요? 동적 디자인은 다수의 정적 디자인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변화의 패턴을 포함하는 하나의 디자인권이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정적 디자인 하나와 정지 상태와 유사하다 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하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사 범위, 동작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지 상태하고 동작을 이루는 자태 같은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판단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던 단문에서 빼와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중복차로 빼가지고. 그쵸? 그러면 출제자가 물어본 거 다 설명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안의 해결.
왜? 얘는 분명히 문제 자체가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됐지 동적 디자인에 대해서 쓰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은 사안의 해결하면서 뭐라고 적으면 돼요? 자, 설문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 얘는 동적 디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적 디자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성립 요건들을 종시해야 되고 이렇게 출원할 때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되고 나서는 이런 효력들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례 문제예요. 분명히 형식은 사례 문제인데 사실은 뭐예요? 쟁점이 어렵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준단문이나 준사례라고 할 정도로 거의 단문하고 콜라보가 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목차 구성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묻는 게 뭔지를 선언해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고 그거를 포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차 구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95페이지, 5쪽 봤으니까 28쪽 가보겠습니다. 2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28페이지 시각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문제 볼게요. 다음은 재질이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이며 평면도에서 한 변의 길이가 0.4mm인 발광 다이오드의 도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딱 봤더니 디자인법법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심사 기준에서 이 그림을 어떤 파트에서 봤을까요? 시각성에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시각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 물품의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디자인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자인법법의 성립 요건 뭐죠? 물, 형, 시, 심. 물품성, 발광 다이오드 소자 있겠죠? 그죠? 물품성 있겠죠, 여러분. 독구 이동 해보면 나오겠죠? 형태적 특징 있죠? 친밀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문제에서는 시각성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0.4mm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그라미 합니다. 바로 미세 물품, 즉 크기가 한 변이 아주 작은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물품성은 간단히, 형태성도 간단히, 친밀성도 간단히 검토하고 이하 시각성을 검토한다라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똑같죠? 볼까요? 문제 제기. 얘도 시각성을 쓰라는 단문 문제가 아니에요. 단문 문제가 아닙니다. 왜 네가 이걸 성립요건 중심으로 검토할 건데 시각성을 너가 왜 검토할 건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각성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 뭐예요? 0.3mm잖아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문에서 야 0.3mm 뭐냐? 얘 너무 작다. 작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법법상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하 시각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목차에서 시각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여기서 시각성만 도출할 때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물품성 간단히 검토해서 문제없다고 하고 형태성 문제없다고 넘겨주고 심미성 문제없다고 넘겨주고 이렇게 논리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성 딱 또 쑥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성의 법적 근거는 2조 1호고 취지는 우리 디자인법법은 일반 수요자들이 대량 생산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심사 기준의 요건 뭡니까? 시각으로 파악돼야 되겠죠.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요건 검토해 주시고 흠결시 효과 적어 주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 주시고 마지막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좀 이따 다 공부할 거예요. 자, 시각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육안으로 식별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외부에서 보여야 되고 보여야 하고 이런 요건들이 우리 심사 기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풀어서 써준 다음에 마지막에 사안 포섭해야 되겠죠? 자, 사안의 해결을 하면서 얘는 0.4mm라서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하는 거 여기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 사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육안으로 다 보여야 돼. 이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예외는 뭐예요?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그 물품을 어쩔 수 없이 현미경이나 확대경 같은 물품을 이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를 해석해서 오케이 시각성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역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결국 시각성 하나를 도출하는 거지만 문제는 시각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심미성을 검토하시오 같은 단문이 아니라 사례를 가장한
또는 단문을 가장한 준살의 단문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 대비는 이런 목차로 구성하면 돼요. 항상 문제 제기, 검토해주고 해결해주고, 문제 제기하고 법적 근거 제시하고 해결해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로 갈 거냐면 좀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7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77페이지 가볼게요. 자, 77페이지에 2012년 기출을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사례형 문제죠. 얘는 진짜 사례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동차 때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동차 때 약한 부분이 뭐냐, 암기 쪽이거든요. 근데 동차 때는 오히려 사례 문제만 잘 풀어낼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법적 근거 제시할 거 법조문 하나만 적어도 상관없거든요. 사안 포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1차 시험 공부했어요. 디자인법법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결론부터 빨리 내봐야 돼요. 사실관계 특정하고 갑니다. 갑은 자동차 휠에 관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다. 자동차 휠 밑줄. 2024년 11월 1일 디자인 출원을 하고, 자, 출원 동그라미. 같은 해 11월 15일부터 위 디자인을 적용한 자동차 휠을 판매하기 위하여 갑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홍보 동그라미. 자, 왜 동그라미 했습니까? 왜 동그라미 했어요? 제가 왜 자동차 휠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했습니까? 사례에서는 그 물품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됩니다. 왜? 그 물품이 일반적인 물품이냐, 특유 물품이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사 물품일 수도 있고 일부 심사 물품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례 문제에서는 반드시 특정 물품명이 나오면 밑줄 그어놓는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숨겨진 쟁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출원 동그라미하고 홍보 동그라미 요청드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출원은 말 그대로 출원이에요. 얼마나 우리 디자인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입니까? 그렇죠? 홍보 뭡니까? 공지잖아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을이 등장했어요. 제3자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자신이 개발한 승용차 디자인. 자, 승용차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때 여러분은 뭐를 바로 캐치해야 됩니까? 어라? 자동차 휠과 승용차, 자동차 휠과 자동차 내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차 때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했던 완성품과 부품의 선후 관계가 딱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거 정도는 떠올라야 됩니다. 이어서 승용차 디자인에는 갑이 출원한 휠과 유사한 형상과 모양을 한 휠이 포함되어 있다. 딱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잖아요. 그죠? 자동차와 자동차 바퀴. 1차 때 우리 그렇게 맨날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갑의 출원이 2025년 6월 20일에 공개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자, 6월 20일 날 공개가 됐으니까 을의 출원 이후에 공개가 되었네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을의 승용차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밑줄 그시고 퀘스천 1번이에요.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퀘스천 1번. 자, 두 번째는 만약 등록된다면 그 이후에 갑과 을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퀘스천 2번이에요. 법적 관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읽자마자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결론 빨리 내볼게요. 첫 번째, 을의 승용차 디자인은 등록이 될까요? 네, 등록됩니다. 두 번째,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디자인권 침해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용 관계로 귀결되겠죠. 끝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4번에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갑의 자동차 휠이죠. 자동차 휠이 여기서 출원이 먼저 됐고 이때 얘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공지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이때 출원을 했습니다. 어떤 출원이냐면 여기서 승용차, 즉 자동차를 출원을 했습니다. 맞죠? 자, 물어본 건 뭡니까? 첫 번째 퀘스천 1번은 뭐냐면 이때 승용차의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퀘스천 2번은 뭐냐면 얘가 등록됐을 때, 자, 등록된 이후에
법률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등록되냐, 등록이 안 되냐, 이거 어떻게 풀어낼 건데요? 당연히 논리는 뭐예요? 논리는 뭡니까? 제가 아까 등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답안지에다 등록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점수 못 받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포섭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법적 근거 제시. 그렇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안의 경우죠. 사안의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률 관계를 풀려면 그 법적 근거로 사안을 포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목차 구성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논리 구성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법적 근거 뭐 제시할 건데요? 자, 얘의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물어봤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아까 항상 누누이 강조했지만 왜 승용차랑 왜 자동차 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했느냐. 얘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자체 승용차 디자인에 지금 하자가 설문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명백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와요? 얘 물품명을 이상하게 적거나 얘를 일부 심사 출원인데 심사 출원하거나 얘 관련 디자인 출원인데 관련 디자인 출원 안 하고 단독 출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등록 가능성 검토할 때 자체를 먼저 보자. 얘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 먼저 보자라는 거죠. 맞죠? 자, 문제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막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의 승용차가 물품성이 있을지 없을지 다 적고 나서 나중에 신규성을 요만큼 쓰고 물품성 이만큼 쓰고 안 되겠죠? 맞죠? 핵심적인 논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앞에. 이제 선후관계 봐야 되는 거죠. 이 자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이 출원 자체는 하자가 안 보여요. 도면의 흠결이나 뭐 물품명이나 흠결이 안 보여. 그러면 선후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있네, 출원이요? 얘가 공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입니다. 자, 숙지하세요. 그냥 미리 숙지하세요. 선출원과 후출원의 관계에서 뭘 검토한다? 선출원주의 확선. 공지와 출원과의 관계를 뭐 본다? 신규성, 창작 비용기성이잖아요. 다시 한번. 출원과 출원 사이에서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죠. 46조, 33조, 사망. 맞죠? 그 다음에 공지와 출원과의 관계 뭡니까? 신규성하고 창작 비용기성이죠. 이거 법조문만 주르륵 나열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도달해 볼까요? 선출원주의 뭡니까? 부품과 완성품 관계. 자동차 휠과 승용차는 무슨 관계예요? 비유사한 물품 관계잖아요. 그죠?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용도 혼용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휠을 타고 부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휠과 자동차는 뭐다? 물품이 비유사니까 선출원주의 위반 아니다. 확대된 선출원이 뭡니까?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냐? 이거 보잖아요. 근데 승용차가 어떻게 자동차 휠의 일부가 돼요? 일부 안 되죠? 객체적 요건 반하죠? 오케이. 이거 일부가 아닙니다. 맞죠? 자동차 휠이 공지가 됐습니다. 자동차 휠만 보면 승용차랑 동일유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품이 비유사잖아요. 신규성 위반 아니에요. 자동차 휠만 보면 바로 자동차가 이렇게 그려져요? 용이 창작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등록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법조문 딱딱딱딱 4개만 딱 써줘도 이미 반 페이지가 넘어가요. 거기다가 요거 얘는 얘 물품이 비유사니까 선출원 위반도 아니고 신규성 위반도 아니다.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 일부가 동일유사 아니기 때문에 확선 위반도 아니다. 그리고 얘 자동차 휠 가지고 승용차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업자의 기준에서 용이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창작 비용성 위반도 아니다. 그래서 등록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법적 근거 제시하고 사안 포섭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법률 관계로 갑니다. 자, 그러면 등록될 수 있네요. 등록될 수 있네. 그러면 얘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선 등록 권리가 되고 얘가 후 등록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사실관계가 자 보세요. 갑이 등록되고 을이 등록되고 얘는 자동차 휠이고 얘는 승용차야. 승용차든 뭐 자동차든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 후의 법률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 목차 외우면 나오겠지만 바로 먼저가 뭐예요? 디자인권이에요. 디자인권. 법적 근거 제시하는 거. 이거 디자인권입니다.
여기서 법적 근거, 여기서 첫 번째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는 디자인권이에요. 디자인권. 그럼 디자인권 뭐예요? 이 상호관계에서 디자인권이 문제되는 거 뭡니까? 결국 침해 여부잖아요. 침해 여부. 침해 여부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지금 승용차를 실시하면 승용차에 아까 설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휠이 이 휠과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침해가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근거 또 뭐가 가야 돼요? 얘도 등록됐네? 선등록 걸리고 후등록 걸리네? 이용관계로 가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적 근거 92조랑 이용관계 95조랑 이거 제한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사안포석 갈게요. 또 똑같죠? 똑같은 논리예요. 사안의 경우 가서 얘 디자인권 침해 맞더라. 자, 이거 디자인권 침해 맞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침해 되는 거죠. 하지만 선등록, 후등록 권리자니까 우리 디자인보법은 후 출원 권리자의 실시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용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허락이나 통상시과 허락심판회와 확정심을 있으면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안포섭에서 결국은 실시는 가능하다. 침해는 맞지만 실시는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답안지에 목차 써보겠습니다. 자, 원칙대로 본다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제기. 그리고 대목차 2번에 승용차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대목차 3번에 등록 후 법률 관계. 4번 사안의 해결. 그리고 이 두 번째 대목차에서 요게 중목차 1번, 얘가 중목차 2번. 얘가 법률 관계, 얘가 중목차 1번, 요게 중목차 2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제가 방금 했던 대로 그대로 가세요. 처음에 사례를 보고 결론이 안 나오면 그건 여러분이 1차 때 우연히 붙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 1차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결론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바로 결론 나왔잖아요. 그죠? 결론 안 나오면 그건 여러분 책 꼼꼼히 읽으면서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도 해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결론이 나왔어. 이제 그만 결론 나올 정도면 여러분 1차 시험 잘 본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 명확하게 확인하고 각각의 묻는 거대로 법적 근거 제시해서 풀어주면 그게 목차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례관계 이렇게 뭐 어렵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설명했던 것은요. 80페이지에 제가 답안으로 풀어놨습니다. 80페이지에 답안 풀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그래 여러분 지금 4월 달에는 제가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법적 근거하고 다 생략해놨어요. 신규성 이렇게 법조문하고 그것만 적어놨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신규성 암기는 여러분 5월 달에 분명히 되고 6월 달에 됩니다. 그리고 법조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목차 잡는 연습과 결론 내는 연습만 4월 달에는 하시라고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출문제 본 게 단문형 문제가 있었고 단문을 품고 있는 아주 쉬운 사례 문제, 준사례나 준단문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가 지금 전형적인 사례 문제 공부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판례 문제예요. 자, 갑니다. 어디냐면요. 자, 페이지 갈게요. 13쪽으로 가겠습니다. 13쪽. 자, 13페이지에 2017년도 기출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가 은근 나와요. 특히 뭐 작년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하지만 뭐 상표나 특허나 민소처럼 많지는 않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2017년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의 등록 디자인 스위치 A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자, 스위치 밑줄 그시고요. 자, 스위치라는 물품명을 보자마자 1차 때 공부 열심히 하신 사건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물품성 파트에서 독립성 파트에서 부품의 독립성 관련된 스위치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키워드가 뭐였죠? 부품이 물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성 및 호환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었고 그 판례 이후에 뭐예요? 온열치료기형 롤러 사건에서는 입증 자료가 없어서 결국 물품성이 부정됐었죠. 그거예요, 그거. 그거 문제가 기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한번 전제로 깔아볼게요. 여러분이 스위치 사건을 모르면요.
모르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자, 모르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걸 읽으면서 막 머릿속에 스위치를 떠오르고 법리를 막 적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법원 판례 사안을 모르고 그 짧은 시험 시간 2시간 안에 그거를 뭐 생각해내서 법리를 적용해서 여러분 연습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대법원 판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20년 경력 디자인 전문 변리사잖아요.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문제는 그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물품명으로 말하는 사건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도면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나왔던 판결 요지를 알아야 되고 결론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대법원 판례 문제는 반드시 해당 사실관계, 물품명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판결 요지를 알아야 돼요. 전혀 다른 판결 요지를 적용해서 결론만 맞으면 그건 감점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관계, 그 다음에 판결 요지, 그 다음에 결론까지 맞춰야 돼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스위치 사건을 모른다고 전제해 볼게요. 자, 벽면을 뚫어 속으로 집어넣는 공통 접속 단자 등을 포함하는 스위치 대판, 위 스위치 대판에 회로기판을 탑재한 스위치 기판, 위 스위치 기판 위에 조립되는 뚜껑체, 위 뚜껑체의 상면에 긴밀하게 위치 고정되는 붙임쇠, 고정판, 브라켓, 붙임쇠 위에 끼움 처리되어 있는 작동체인 노브. 자, 전혀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혀 도면 하나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판례를 만약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자, 그 이하도 한번 읽어볼까요? 산업계의 거래에서 붙임새를 제외한 부분을 몸체 또는 알맹이라고 부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알맹인지 고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대상물품인 스위치는 전기회를 열고 닫는 장치를 말하며 등록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스위치 A가 스위치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스위치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스위치는 그 물품의 성격상 일반 소들에게 감전사고 방지라는 안전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안전확보 기능은 주로 플레이트와 노브 덮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스위치 A에는 플레이트와 노브 덮개가 없다. 따라서 등록 디자인 대상 물품인 스위치 A는 완성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완성품의 부품, 정확하게는 완성품에 가까운 부품으로 판단된다. 자, 이겁니다. 이게 그 대법원 판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잠깐 볼 거냐면요. 19페이지 가보세요. 19페이지 제일 각주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각주 보이세요? 거기. 그 그림이 있으면 바로 지금 이게 읽혀지고 아, 얘가 왜 부품으로밖에 볼 수 없느냐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그림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를 한 번 읽은 사람하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30점이 차이가 3분이고 10점, 20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죠?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한편 스위치를 제작하는 경쟁업체로서 배선기구 제조업자인 을은 스위치 A는 물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문제 설문 3가지로 분설되어 있습니다. 1번. 디자인법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물품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점. 10점이네요. 10점? 맞죠? 그렇죠? 물품성 단문만 암기하면 쓰겠네요. 그렇죠?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왼쪽 기출문제 2005년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서 2005년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품성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고 나와 있죠? 이거 단문 문제네요. 그죠? 단문 문제.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물품성이라는 단문을 물어볼 때도 10점짜리로 물어볼 때가 있고요. 20점짜리로 물어볼 때도 있고요. 25점짜리 분량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문의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공하고 압축하고 확대하고 이런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문을 일단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와 키워드로 암기하면 확대와 압축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예, 오케이. 다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단문 문제고요. 10점짜리 분량으로 여러분이 압축할 거 압축하고 생략하는 거 그건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2번. 부품도 디자인보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자, 좀 이따 제 교재에서 보겠지만 부품에 대한 대법원 판례 2개 언급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언급하셔도 배점이 10점이에요. 예, 10점 분량의 그 대법원 판례 2개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최소한 7, 8점 받습니다. 장담하건대. 예, 분량을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10점이니까 한 페이지는 써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판례 2가지만 적어놔도 7점, 8점 맞는다고요.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이것도
알면 쓸 수 있는 거고 모르면 못 쓰는 거죠. 하지만 물품성 단문을 외웠다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3번이에요. 을은 본 사안에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 제도의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여부죠. 자, 이거는 뭐 특허법에서도 공부하셨겠지만 해당 분야의 동종업자 또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은 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종업자고 명확하죠. 예, 이해관계 인정될 거예요. 이어서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봤잖아요. 요게 바로 이 판례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판례 결과 뭐였습니까? 스위치 사건에서는 무효 안 됐잖아요. 부품의 물품성 인정됐잖아요. 근데 얘랑 대립되는 사건인 온열치료경 롤러 사건에서는 부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알아두시라고요. 그걸 모르면 3번 문제에서 10점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초 GS 강의에서는 출제가 됐던 것들을 배제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출제된 문제가 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까지 한 번도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가장 유력하게 찍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화물 차량용 박삼 사건 그거는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대법원 판례는 실전지에서 다 제공할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 기출문제 유형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단문형, 응용 단문 또는 단문형 또는 준사례, 준단문형, 그다음에 사례형,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이제 하나하나 준원 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제 목차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제 머릿말이 있고 머릿말 다음에 이제 컨텐츠라고 목차 있거든요. 거기 목적부터 4번, 7번에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4개의 단문 나와 있죠. 자, 요거 시간 분배하셔서 하루에 2개씩이라도 목차 외우시고 키워드만 눈도장 찍어 놓으시면서 계속 1차 4월달 때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흐름도. 자, 흐름도로 외워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바로 목차니까 이게 1차 때 제 교재에서 항상 맨 앞에 있던 건데 요 흐름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은 목적과 디자인 출원 2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A급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목적 넘어갑니다. 목적 쭉쭉 넘어가요. 목적에다가 메모합니다. 01번 목적 옆에다가 C. 자, C라는 건 뭐예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A급 완벽하게 숙지하고 B급 숙지하고 C 보라는 겁니다. C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저는 안 나온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이해가시겠죠? 나중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쭉 갑니다. 목적은 제가 나중에 볼게요. 자, 12페이지에 물품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물품성 당연히 A급이죠. 당연히 A급이고요. 기출문제도 많죠. 출제도 많이 되지만 물품성 우리 디자인보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물품성 개념은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A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건축물 디자인, 소위 건축물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지금 법이 발의가 돼 있어요. 그거 이미 일본이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즉 뭐예요? 그래서도 물품성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테리어나 건축물 디자인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보호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번쯤 낼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증막 사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증막 사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감안해서 물품성의 중요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물품성 A라고 표시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거 목차랑 기출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는 제가 따로 파일로 해가지고 공지할 테니까 그거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보시면서 목차도 암기하세요. 자, 근데 물품성은 암기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제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목차 암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얘는 성이에요. 성. 그죠? 요건이라고 요건. 사실상 우리가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품의 디자인의 대법원 우리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자인의 정의가 뭐죠?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분설한 게 얘네들이고. 그러면 물품성은 뭡니까? 그 안에서 또 뭐예요?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이라고 판례가 정의하고 있죠. 그거 분설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품성 같은 경우는 목차 잡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기본 목차예요. 서설입니다. 서설. 서설은 뭘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의하고 취지 적는 부분입니다. 의하고 취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얘 물품성 자체가 디자인의 요건이잖아요. 근데 물품성도 정의가 있고 걔를 분설하면 또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요건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독구, 유, 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얘 요건이 만약에 흠결됐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결어 부분으로 최근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싸움이에요. 여기 싸움. 여기 싸움이라고 여기가 이제 중목차가 나오면서 여기가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구조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본 목차 구성이 요 무령시집에서 그대로 적용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죠.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신미성은 지금 외우세요. 서설, 요건, 효과, 결여로 큰 목차는 잡아놓고 세부적인 목차는 각각의 규정을 분설한다. 예컨대 물품성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이니까는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선을 분류하고 형태성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니까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분설하고 시각성은 시, 육, 외, 시각을 통해서 감지되고 육안으로 식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여야 되고 신비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감의 정의와 미감의 수준을 나눠서 장식성과 신비성 다니고 주체 심의로 검토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 지금 막 수업하기 전에 외우고 온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구조예요. 당연한 구조. 그러니까 책을 보실 때 이제는 세부적인 거에 몰입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번 다 읽어보시면 기억나요. 그러니까 큰 목차로 외우고 중목차로 들어가고 거기서 키워드 정리해서 저처럼 지금 풀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웬만한 거 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